네, 안녕하십니까. 올해가 바로 국보론이 발간된 지 250주년 되는 해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이 대표적인 저자 국보론은 아마도 우리 인류를 획기적으로 삶을 바꿔놓은 그런 정말 시대사적인 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모두가 아마도 이 국보론 애덤 스미스의 후배고 후배이지 않을까 했습니다. 자유교벌은 국부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또 이렇게 책으로 내기도 해왔고, 그 국부론이 현대 우리 대한민국에 주는 시사점을 여러 측면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부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오늘 본격적으로 나눠보고 싶은데요. 자유교본에서는 이번 애덤 스미스 탄생을 기념해서 32가지 측면에서 애덤 스미스를 재해석한 책, 자유롭고 위대하게라는 책을 작년에 발간한 바 있고요. 또 딱 맞게 풀어쓴 국부론이라는 책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국부론 하면 가장 많은 분들이 읽는 책인 이 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안재욱 교수님이 쓴 한 권으로 읽는 국부론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한 권으로 읽는 국부론 이 책의 번역을 맡으신 안재욱 교수님을 또 모시고 오늘 이 국부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경제가 아무래도 위축이 되고 있다. 또는 시스템적인 위축이 아니라 잠시 주춤거리는 거다. 또는 선진국이 이미 됐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더 해야 될 건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시대자적인 그러한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애덤 스미스는 그러한 이 국부론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남겼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어떤 것인지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의 안재욱입니다. 제가 아마 이 책을 번역한 게 한 10년은 안 되는 것 같고, 거의, 정확한 그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 8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잠깐 또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국부론이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거의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런 두꺼운 책인데,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 그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상황을 반영하는 이런 사건들 또는 데이터들 이런 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그 국부론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내용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 국가가 어떻게 갈 것인가, 또는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만을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번역한 책이 조금 전에 소개한 한 권으로 읽는 국부론입니다. 그게 그래서 전체 분량이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그래서, 한 페이지 수로는 한 280페이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읽는 데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주로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부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좀 보시면 여기 국부론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하는 것은 이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와 연관시켜서 이게 이 얘기는 저 뒤에 제 5권에 이제 나오는 얘기지만 그래서 경제학의 목표는 국민과 국가를 모두 부유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제5권 서론에 정치경제학은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치경제학이라는 건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냥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폴리티컬 이코노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제일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한 국가의 부는 그 연간 노동 생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GDP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GDP 개념을 이제 그 당시에 아담 스미스가 사용을 했던 거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당시에 국가의 부는 화폐량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경제학자, 그 당시에 소위 경제학자라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화폐라고 하는 것은 금과 은, 그것의 양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아담 스미스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히 얘기를 하죠. 그 화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환의 매개체일 뿐이지, 국가의 부는 화폐량이 아니라, 이 국민 생산량, 다시 말하면 한 해 동안에 생산됐던 총 생산물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그때 이제 서론부터 이제 이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러면 생산량은 어떻게 되느냐. 노동 생산성과 생산활동 인구, 즉, 노동량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담 스미스는 노동 생산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동 생산성, 국부의 원천은 노동 생산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노동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본 축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자본 축적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들이 생산하고 그리고 소비하고 남은 이 저축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에서는 자본 축적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에 1936년에 케인즈가 얘기한 거하고는 많이 얘기가 달라요. 케인즈는 저축을 하면 오히려 저축의 역살이라고 그래서 저축이 많아지면 경제가 쇠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케인즈가 좀 잘못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저축을 케인즈는 퇴장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다시 경제 내에 투입된다. 이게 투자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어디 사람들이 저축하면은 어디 장롱 속이라든가 침대 밑에다 그냥 넣어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퇴장 개념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축이 많아지면 경제가 오히려 쇠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아담 스미스하고는 정반대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임금 상승은 경제 성장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의 임금은 경제가 성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자꾸 증가를 해야 임금이 올라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한때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이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 잘못됐다는 것이 이제 최근에 많이 밝혀졌고 이미 1776년에 아담 스미스가 250년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임금 상승은 경제 성장에 달려 있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정반대 얘기죠. 인과관계가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의 이익이 된다. 이게 이제 사실 국부론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죠.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셀프 인터레스트.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결국에 그것이, 사회를 부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4권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이제 여기 그와 관련돼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죠. 근데 우리가 아담 스미스를 얘기를 하면 국부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핸드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용어는 국부론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인비지블 핸드는 국부론에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또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도덕감정론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단어는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아담 스미스 전체 그 저작에서.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두 번밖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아담 스미스 특히 국부론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단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렇게 그 아담 스미스 이 국보론 보면 한 권으로 읽는 국보론에 이제 172쪽에 나오는 건데 거기 잠깐 소개를 하게 되면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긴 것은 좀 생략을 하고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있는 거기에부터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경우는 그는 흔히 그렇듯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이루게 된다. 그가 공공이익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가 사회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위가 사회 이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할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회 이익을 증진할 때가 많다. 나는 공공의 선을 위해 일한다고 떠벌리는 사람들이 선을 이룬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인비지블 핸드가 또 한 번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그 도덕감정론의 그 파트 4에 나오는 그 귀절을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또 바로 요 이제 교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교환은 서로 상호 이익을 보기 때문에 교환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아담 스미스는 이 교환은 결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본능, 즉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 즉 교환 본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그 얘기는 바로 서로 교환을 하면 이익을 본다니까 교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이제 이 부분과 연결돼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저녁상을 차릴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임, 양조업자, 제빵업자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자비심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에 호소하는 것이며 우리의 필요가 아닌 그들이 이익에 호소하는 것이다. 거지 외에는 아무도 동료 시민들이 자비심에 전적으로 의존하려 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많이 아마 인용되고 있을 겁니다. 국보론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통 시장 경제의 본질이 그 사회적 분업을 통한 사회적 협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아담 스미스 책에 나옵니다. 국보론의 제1권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협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든 것이 바로 여기 이제 우리가 입고 있는 노동자들이 입고 있는 모지코트, 그 모지코트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거의 개입되라는 겁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최근에 그 현대에 와서 많이 그 읽히고 회자되는 그 칼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 레오나르도 리드의 아이 펜슬입니다. 그거 똑같아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시장 경제라는 것은 자발적 교환을 통한 사회적 협동이다라고 시장 경제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부론 전체에서 쭉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이 그 재산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산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그 과정이 제3권에 쭉 나와요. 보면. 그래서 이 재산권이라는 것은 결국 이 상업의 발달로 인해서 상인 집단이 생겨났고 그래서 그 상인 집단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결국 어떤 자유시민이라든가 자유상인, 자유도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루게 되는데, 자, 그들에 대해서 그 영주나 왕이 어떤 특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이제 나중에 시민계급으로 그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 그 시민계급이 나타나면서 대영주의 권한이 약화가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질서와 시민을 보호하는 통치체제가 이제 확립되는
그런 것이 제3권에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재산권이 성립이 되고, 지금의 그런 어떤 개인의 자유, 안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가, 그런 어떤 히스토리컬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좀 알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131쪽에 있는 것을 잠깐 제가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되는 것이 이제 132쪽, 134쪽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나타나는 그 문구를 한번 보시면 사법행정이 원칙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나라, 즉 국민이 재산 소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나라, 계약의 법적 효력이 신뢰받지 못하는 나라, 그리고 채무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채무를 상환하도록 강제하는데 국가 권위가 합당하게 활용된다고 믿기지 않는 나라에서는 상업과 제조업은 오래도록 번성할 수 없다. 한마디로 상업과 제조업은 정부의 사법행정에 대하여 확실한 신뢰가 없는 나라에서는 결코 번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상업과 제조업은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거든요. 지금을 보면 이게 결국 그런 상업과 제조업, 즉, 그런 산업이 발달해야 국가가 잘 산다는 얘기니까 결국 재산권이 잘 보장돼야 경제가 성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국 이제 자유의 중요성을 계속 이제 피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자유에 관계되는 것, 특히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는 것은 자연적 자유입니다. 자연적 자유. 내추럴 리버티 제도.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 그 장려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제도가 완전히 철폐되면 단순한 자연적 제도, 자연적 자유 제도가 저절로 수립된다. 정의의 법을 어기지 않는 한 누구든지 완전히 자유롭게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며 자기 근면함과 자본으로 다른 어떤 계층, 어떤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유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동업조합이 가지고 있던 그런 특권, 이런 것들을 타파하고 도제법 이런 걸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건 아마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자유무역을 또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포도밭이 없는 나라는 와인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듯이 광산이 없는 나라는 외국에서 금을 들여와야 된다. 그러나 정부의 관심이 와인보다 금은에 더 쏠릴 필요는 없다. 와인을 수입할 수단을 가진 나라라면 언제라도 와인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고 금은을 들여올 수단을 가진 나라라면 금은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밑에 있는 제4권 2장에 나오는 내용이 보면 만약 국산품이 외제품보다 싸게 공급될 수 있다면 그 규제는 정말로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산품이 외제품보다 싸게 공급될 수 없다면 그것은 전반적으로 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유무역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유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 부분이 그 현대 지금 경제학에서 많이 왜곡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것은 자유경쟁이라는 것은 이 독점과 반대되는 그 개념으로 좀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독점이라는 건 뭐냐면 특권을 주는 겁니다. 특권을 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자유경쟁이라는 것은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경쟁이라는 것은 누구도 특권을 갖지 않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 환경이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서 이제 계속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경제가 발전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학에서는 이 경쟁을 완전 경쟁으로 가르쳐요. 근데 그 완전 경쟁 모형은 뭐냐면 기업의 수에 따라서 경쟁에 있고 없고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의 수가 많으면 경쟁적이고 기업의 수가 적으면 비경쟁적. 그래서 만약 기업 수가 하나면 독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둘이면 과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담 스미스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경쟁은 기업의 수와 관계없이 누가 특권을 갖고 있냐, 특권을 갖고 있지 않냐, 이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바로 이 완전 경쟁 모형, 그 기업의 수에 따라서 경쟁이 경쟁된다는 완전 경쟁 모형이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현실성이 전혀 없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업 수라는 것은 결국에 뭐하고 관련이 돼 있냐면 시장 점유율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시장 점유율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이 소비자를 얼마만큼 만족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10년 동안 계속 고객을 만족시켰다는 건데 그만큼 잘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것이 기업이 뭐 한 기업일 수도 있고 두 기업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을 보게 되면 기업이 하나라고 그럴 때에서 지금 현재 경제학에서 그걸 독점이라고 보거든요. 그건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이 경쟁과 독점의 개념을 빨리 복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바로 이제 쭉 여러 군데에서 쭉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의 역할. 근데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불필요하고 무정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담 스미스가 결국 추구한 건 이겁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더라 하더라도 사회적 해악이 발생하지 않는 평화로운 인간관계, 이런 것이 형성되는 사회, 그런 국가가 어떤가 이런 것을 탐구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쭉 보게 되면.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이익을 하면서 이렇게 자발적 교환해서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의 경우는 제3자의 힘, 즉 다시 말하면 외부의 힘, 강제력, 그게 바로 정부죠. 정부가 그것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가는 행위를 하는 걸 방지하는 것, 이게 바로 정의의 법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정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법이라는 것은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 것,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제4학원에 가면 정부의 역할을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방, 외적으로 침입을 막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억압을 받거나 부당함을 당하지 않게 보호하는 거, 이게 치안이죠. 그리고 뭐 필요하면 기타 공공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결국 민간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 뒤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정책이 있는데, 이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 부채는 적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조성된 자본의 일부를 갖다가 소비하고 다른 것으로 전향하는 것이 새롭게 창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하면 자꾸 부채를 해가지고 공채를 발행해서 국가가 자꾸 갖다가 쓰게 한다면 생산적인 데 쓸 수 있는 자본이 비생산적인 쪽으로 많이 쓰인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공채를 발행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정부가.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전쟁이 난다든가 뭐 기타 다른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세금, 걷어들인 세금으로 충분히 않을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생산적인 데 쓰일 자본을 비생산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득이한 상황을 경우를 제외해서는 될 수 있으면 채권을 발행해서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이제 바로 이제 이자 지급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공채에서. 그러면 공채가 이자 지급하면 사람들한테 이롭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채 이자 지급이 있는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돈을 왼손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옮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핵심 내용이고요. 조금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담 스미스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데, 첫 번째가 노동가치설을 주장한다는 얘기다, 아담 스미스가.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아담 스미스가 노동가치설을 주장했다는 근거로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국부론 이제 1권 1장의 첫 부분을 이 얘기가 나옵니다. 비버를 잡는 데 드는 노동력이 사슴 한 마리를 잡는 데 드는 노동력이 2배라면 비버 한 마리는 당연히 사슴 2마리와 교환하거나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노동가치설을 주장했다 얘기를 하고, 이것을 갖다가 마르크스가 이제 노동가치설을 더 확대해버린 거죠. 그런데 국부론 전체를 보게 되면 이건 일부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원시, 수렵 채집 시대 때 이랬다는 거고, 조금 더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생산비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생산 요소 가격이 있는데, 재화의 가격은 생산 요소 비용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 가서 이 수요와 공급에서 이 가격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학 이론에 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 그 가치설을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한계혁명 이후로 보면 가치라는 것, 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비용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한계 효용, 그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효용, 그 주관적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지금 이제 정설로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은 현대 경제학에 비춰보면은 아담 스미스의 그런 어떤 그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가치설을 주장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저걸 가지고 예를 드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객관적 가치설을 주장했다는 건 맞지만, 비록 그것이 현대 경제 이론에 보면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노동가치설을 주장한 건 아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반기업적이고 친노동적이다.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해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부론 전체를 읽어보면 노동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노동의 중요성을. 그래서 이건 노동자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고 또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노동자와 자본가가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자본가가 항상 유리하다고 그래서 자본가, 기업가 뭐 이런 것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담 스미스가 실제로 주장하는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뭐냐면 자유시장과 자유기업. 아담 스미스가 반대하는 것은 왜 기업에 대해서 기업에게는 이 불리하게 얘기를 하고 노동자를 자꾸 옹호하는 얘기를 했냐면, 당시 이 법과 규제가 기업에게는 유리하게 돼 있고 노동자에게는 불리하게 만드는 법과 제도가 돼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나 특혜를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보면 기업들은 너무나 많은 특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없애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법과 규제를 통해서 특정 기업이나 조직, 산업에 특혜를 주지 않는 것, 이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시장을 중요시 하는 거고 자유기업을 중요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담 스미스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뭐냐면 자유방임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오해하는 이유가 아까 얘기하는 그 자연적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자연적 자유를 주장하는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이거에 대한 오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의 간섭 없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장했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적 자유. 그런데 이 자연적 자유는 자유 방임하고는 달라요. 자유 방임하고는 다릅니다. 오히려 자유 방임을 주장한 경제학자는 누구냐면 케네. 케네는 그 경제표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되고 정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경제가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다고 이제 경제표에 얘기를 하는데 아담 스미스는 이거에 대해서 이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제 4권 9장에 보면 만약 국가가 자유와 정의를 완전하게 실현하지 못하는 한 번영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번영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케네의 이 말을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적 자유를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적 자유는 자유 방임과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자연적 자유는 자연적 자유가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기득권을 보호하는 제도와 특혜가 없어야 돼요. 요것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모두가 정의의 법, 남을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법을 어기지 않아야 됐을 때 그게 자연적 자유가 생기는 것. 이게 자유 방임, 완전히 내버려 두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적 자유다. 그래서 자연적 자유를 주장을 한 거지 자유 방임을 주장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담 스미스에 대한 하는 오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국부론의 핵심하고 그래서 그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 오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두 경제학 교수님들과 이렇게 자리를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상당히 부담됩니다. 저는 경제학 배경도 없고 단지 제가 1776 연구소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불러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1776은 아마 국부론 창간이 아니라 출간이 아니라 미국의 독립을 생각하고 염두하고 1776 연구소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1776 연구소 이름을 만들 때도 사실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생각하긴 했어요.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자유시장을 강조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씩 명함을 돌리다 보면은 미국의 독립이 아니라 국부론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합니다. 오늘 국부론 요약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것은 그거 같아요. 그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저는 또 기독교인이고 또 미국의 독립, 미국의 건국 정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invisible hand를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아담 스미스가 뭐 기독교인이었고 또 신학 공부도 했다 그러죠. 그리고 또 어머니의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신을 염두에 두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독립을 1770년에 하고 그리고 1787년에 89년이 있군요. 조지 워싱턴이 처음으로 취임을 할 때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할 때도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자생적 질서라든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신의 섭리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invisible hand를 쓰셨더라고요. 우리 미국인들보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영향력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그런 표현이 쓰였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물론 어떤 이신론적인 그런 신 또는 하나님을 염두를 한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또는 이 기독교 자유 문명에서 말하는 신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두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담 스미스가 가지고 있었던 또 한 가지 이 기독교
적인 어떤 윤리관이랄까요? 이 도덕관 중에 하나가 인간의 불완전성 같습니다. 인간의 불완전성. 그래서 결코 한 사람이나 어떤 왕이나 정부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를 함부로 설계할 수 없다. 아까 하셨던 책 172쪽에 한번 읽어주셨는데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한다고 떠벌리는 사람들이 선을 이룬 것을 본 적이 없다. 아주 명언 같기도 한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 국부론이 쓰여진 한참 뒤에 증명이 되긴 했지만은 공공의 선을 위해 일한다고 떠벌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악을 행한 것을 우리가 또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악함 또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마르크스라든가 이런 인간의 굉장히 추상적인 또 어떤 이상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결국에는 사회적인 악을 초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 스미스가 그 당시에 그 어떤 기독교적인 바탕과 문명적인 세계관으로 했던 생각이 이 경제학에 이렇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고 또 근대 문명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질문을 받는 격이 돼 버렸는데요. 일단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최준성 교수님이 성대 법학과에 계시는 유명한 상법 대가시죠. 이분이 스미스를 재발견하셔가지고 컬럼을 쓰셨는데 이제 도덕 감정론을 이제 쭉 읽어보시고 그 칼럼 제목이 정의로운 분노 없이 정의에 입각한 정의의 어떤 그런 감정 그걸 지키려는 생각이 또 거꾸로 또 분노를 이렇게 그렇지 못하는 그런 분노 없이 사랑만으로는 사회를 지킬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 거기에 이제 사회를 건축물에 비유하는데 거기 이제 정의는 기둥에 해당하고 자해는 시해 이런 거 누군가 그건 장식물이다. 그래서 심지어 도덕의 사회라 하더라도 도덕도 막 보는 친구 있고 훔치는 친구 있고 또 이렇게 분업화돼 있다면 자기들끼리 나누는데 시비가 없어야 다툼이 없어야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쓴 걸 보시고 굉장히 재발견하시고 이 법학자로서 너무나 반갑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때 경제학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도덕 철학자였죠. 스미스가. 그렇게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신의 섭리하고 일맥상통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신의 섭리인지 아니면 사회 내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감정을 교류하면서 만들어진 impartial spectator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불편부당한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존재가 내 행동을 스스로 들여다보는 어떤 그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세상을 주관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을 말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깊이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 해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돌아가서 아까 이제 우리 안재욱 교수님이 경쟁에 대해서는 오히려 현대 경제학이 수식도 동원하고 그럴듯하지만 오히려 아담 스미스가 진짜 말하고자 했던 걸 놓쳐버렸다. 숫자에 집착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숫자다. 왜 숫자에 집착하는 게 조금 그럴듯해 보이냐 하면 사람들이 또 누군가 혼자 차지하고 있으면 왠지 문제가 있는 듯이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찰나를 찍어보면 어떤 산업이 있으면 먼저 시작을 한 친구들이 혼자이고 그리고 혼자라고 해갖고 그 사람이 또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야. 너무 일찍 아직 수요가 무르익지 않을 때 시작했어. 실패할 때도 있고 또 후발자가 성공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경우에 따라 여러 명이 보일 때도 있고 한 명이 보일 때도 있고 한순간에 보면 그런 건데 그걸 너무 이게 한순간만 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컬트너 교수 같은 사람은 지금 이제 안 교수님 말씀을 그걸 잘 받아들이셔가지고 오스테아파니에 그 스냅샷으로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보는 건 아니다. 필름을 돌리듯이 프로세스로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현재 경제학이 완전히 무시하고 있기보다는 스미스의 전통을 이어받은 어떤 그런 공부를 꾸준히 하는 이제 경제학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고 또 이제 스미스, 아담 스미스 제가 보기에 이제 그렇다고 해갖고 아담 스미스가 해놓은 체계로 그대로 다 완결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또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경제학자들한테 과제도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주관주의라는 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경제학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더 설명력이 강해졌어요. 아까 이제 여기 요약에는 들어있던데 물과 다이아몬드 역설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 아담 스미스가 보기에는 야 물은 사람들한테 사용 가치와 생명에도 관계되고 엄청나게 큰데 이게 어떻게 다이아몬드보다 시장에 가면 더 싸게 나 그러냐 이랬을 때 그걸 미제스 같은 학자는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개인이 직면한 선택 상황을 잘 보라. 그 사람은 개인이 직면한 선택 상황은 물 전체와 다이아몬드 전체가 능가할래 이런 게 아니다. 특정한 작은 양의 이 물을 주어진 그 환경에서 이걸 취할 건지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취할 건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한계 회용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택 상황 그게 이제 주관주의가 점점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주관주의가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냐면 오늘도 이제 주식이 출렁출렁거렸는데 예컨대 뭐 AI 관련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AI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거기 관련되는 주식을 다르게 볼 거고, 그죠? 그런 것들은 또 다르게 볼 거고, 그런 점에서 아주 미래에 어떤 관련되는 어떤 상상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차원은 전부 다 expectation, 그러니까 예상이라는 문제가 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coordination failure가 시장에서도 항상 딱 맞물리기만 하느냐,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하는 문제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미리 주어진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또 그 문제를 그 문제를 들여다보는 포스트 케인양 같은 사람은 아예 이건 시장은 뭐 그냥 작동도 안 되다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실은 경제학자들이 그런 문제들을 더 들여다보고 지금 이제 자산시장이 점점 발전하면서 빅데이터가 이제 중요해지고 사실은 AI 주식 속에는 사람들의 상상과 꿈과 예상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현재 아담 스미스가 시장의 어떤 돌아가는 작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경제학자들이 설명할 이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그걸 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저는 뭐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저도 뭐 하나 좀 궁금해서 안 교수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케네하고 그러니까 자연적 자유하고 자유방임을 좀 구별하시면서 케네의 경우는 이제 자유방임으로 보고 스미스 경우는 이제 자연적 자유를 이렇게 말한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미제스 경우에 두 가지 용어를 썼어요. unhampered market이란 말. 그러니까 이 방해받지 않은 어떤 이상적인 그런 시장과 hampered market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미스하고 비슷해요. 뭐냐면 unhampered market은 더 잘 작동하겠지만 조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규제를 받고 이렇더라도 시장의 힘이 워낙 세서 그게 굉장히 강한 뭐 규제를 하지 않으나 어지간해서는 또 돌아간다. 이건 이제 햄퍼드 마켓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스미스가 말한 거는 약간 이 현실 세계가 햄퍼드 마켓에 가깝지만 그러나 완벽하지 않더라도 돌아간다. 어떤 그런 말을 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여기에 케네가 얘기한 거는
켄에도 무슨 정의가 뭐 실현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켄에도 스미스도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잘 보장될수록 더 잘 돌아갈 거다. 이런 스미스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읽히기는 그렇게도 읽히는데 이렇게 특별히 샤프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예. 뭐 두 분 아마 질문이 서로 아마 연관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까 그 인비지블 핸드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사실 도덕감정론을 좀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가요. 왜냐면 거기 글을 쭉 보면 아까 우리 그 조평세 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그 기독교 신자예요. 그리고 신학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굉장히 부정하지 않고, 그걸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 신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 나간다는 그런 것들이 그 도덕감정론에 보면 많이 보여요. 거기에 보입니다. 그래서 신의 섭리라든가,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은 그렇게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게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세계관에 의해서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전체 이 우주하고 자연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이렇게 봅니다 또. 그래서 거기에는 이렇게 질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담 스미스가 이제 인비지블 핸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그런 것이 제대로 작동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 이 국본론을 그래서 끌어들이면 그게 바로 이제 자연적 자유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라든가 이런 행위는 결국에 이게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이런 조화로움을 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이제 자꾸 거기 이제 도덕감정론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첫 구절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인 걸 인정을 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포천, 저는 그걸 안녕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녕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다. 남이 어떻게 불행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도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행복한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다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런 감정은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임파셜 스펙테이로 말씀도 하셨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양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혼인의 양심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한테 이렇게 해치려고 하지를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걸 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또는 내 내면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남을 해치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자제를 하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도 나오고, 프루던스라는 얘기도 다 연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 완전히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야말로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그냥 제3자의 힘으로 강제력으로 그걸 막아줄 수밖에 없다. 이것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의 정의의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그렇게 해요.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사람이 셀던이죠. 거기에 보면 정의가 뭐라고 정확히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책을 내가 2번이나 봤는데 내가 도대체 이 사람이 정의를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럼 정의가 뭐라고 정의를 안 해요.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책은 그렇게 썼는데 정의를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아담 스미스는 정의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요.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는 법을 그래서 정의의 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만 잘 진행이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자연적 자유가 저절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케네가 얘기하는 완전한 자유는 그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음대로. 근데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약간의 차이. 조금 그렇지만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비지블 핸드를 이해를 하시려면 저는 그 도덕감정론을 봐야 그 인비지블 핸드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두 분 교수님한테 너무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종의 사회자처럼 됐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도덕감정론에서도 임파셜 스펙테이터, 공정한 관찰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제3자 또는 양심 정확하게 그게 정확한 표현 같아요. 양심을 말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나와 또 상대방 또 그 상대방과 나를 바라보는 공정한 어떤 관찰자를 상상할 수 있는 우리의 도덕적 일종의 상상력은 나와 그 상대방이 똑같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만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와 저 사람은 다르다. 내가 더 우월하다. 이런 인식이 있으면은 전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또는 동등하다. 동등한 존엄성과 이런 자연권이랄까요? 자연적 자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그 인식이 사실은 기독교 문명 외에 이것을 제공하는 게 있느냐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물론 어떤 종교적인 차원의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명 차원에서의 유대교와 기독교 또는 그 경전에서 나오는 그 모든 사람이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이는 우리가 나와 또 다른 종족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아이라든가 이런 상대방과 같은 존엄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과연 말을 할 수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본인의 어떤 신념이었든지 아니면 어머니의 영향이었든지 이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이랄까요? 그 인식 또 인간관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표현을 기독교적인 표현들을 이제 공정한 관찰자 또는 양심 또는 invisible han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것이 결국 어떤 신의 섭리라든가 자연적인 질서라든가 어떤 우리 위에 인간보다 위에 있는 어떤 권위를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결국에는 자유를 방임이라고 생각하고 방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유가 초래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유시장도 보존되기 위해서 결국 이 문명의 기본적인 공동의 의식이 너무나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아마 아담 스미스가 생각한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도덕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도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회라는 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사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걔가 그 도덕감정을 뚫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정의라는 거예요. 남을 해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그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기둥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그 덕성이라고 기타 다른 덕성이라고 하는 거 자비로움이라든가 뭐 인간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장식인 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회가 조금 더 밝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진 않지만 그게 좋다는 거죠. 그러나 정의가 남을 자꾸 해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그 기독교 세계관에 이렇게 그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그런 거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언뜻 제가 보면 이 동양 사상하고 불교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제가 자꾸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 보면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 자연이라든가 우주 전체를 이렇게 관조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담 스미스를 통해서. 예. 또 저기 이왕이면 또 질문자 비슷하게 설명보다는 이제 최근에 이제 아담 스미스 이게 이제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제 국부란 게 이 화폐의 양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그 화폐가 많이 들어오면 물가만 오르고 뭐 그런 거니까. 그래서 또 이제 또 다른 나라 물가가 에 비해서 국내 물가가 오르면 화폐가 또 빠져나가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러면은 그런 점에서 이제 아담 스미스가 이제 그 자유무역 그리고 수출이라는 것도 결국은 수입해서 국민들이 쓰기 위한 수단이고, 이런 어떤 그런 관점을 잘 전개를 했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신중상주의 그러면서 관세를 하나의 관세를 압박해갖고 지금 일자리를 만들게 하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일자리를 만드는 건 좋은데, 그럼 거기서 만드는 게 가장 아까 자연스러운 분업을 통한 협력, 사회적 협력 차원에서 보면 그게 어떤 나라에서 만드는 게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런 압박을 통해서는, 물론 지금은 뭐 중국하고 미국이 패권 경쟁하는 속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트럼프가 이런 중국을 체제를 바꾸고 난 다음에 다시 자유무역 쪽으로 돌아갈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 이런 스미스가 지금의 시대를 쳐다봤다면 이걸 뭐 어떻게 좀 한 말씀을 해 주실까, 그게 궁금하긴 해요. 우리 어려운 질문을 우리 안민 교수님한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보면 어떤 자유무역의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네, 그 경우는 아주 매우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유무역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상황하고 비추어 보게 되면, 일단 미국하고 중국하고 간의 그런 이 대립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전쟁하는 것보다는 경제 전쟁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비용이 적게 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의문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담 스미스도 그래, 단기적으로는 잠깐 자유무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나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보호무역 한다는 것은 결국에 국가의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현재 상황에 비춰볼 때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그런 수단을 쓰는 것이 어떤 여러 전체 비용 측면에서 볼 때 그게 적게 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결국에 미국에 그렇게, 또는 중국에 그렇게 이룩 것이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한 말씀 여쭤보면, 그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바스티아가. 상품이 국경을 건너지 못하면, 미제스가 인용하게 되는데, 군합발이 이 국경을 넘게 될 거다, 그걸 가끔씩 인용을 하거든요. 그게 평화로운 관계로, 그게 한편으로는 자유무역이라는 게 하나의 서로가 이득을 얻는 도구인 동시에 정치적으로 내지는 군사적으로도 평화롭게 사는 하나의 길일 수 있다, 이런 걸 암시하는 말인데, 그게 이제 갈등이 치열해진 나중에 여차하면 또 서로 자존심 상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게 이제 무력 충돌을 더 값싸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걸 또 촉발할 위험은 없는가, 이런 우려도 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오래 끌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끌 일이 아니고 결국에 양국이 전부 다 손해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든 국가들이 이제 손해가 보게 되는데, 결국에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양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복리를 증진시키는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담 스미스도 또 그렇게 얘기를 북부론에서 얘기를 한 거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났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보수주의자들하고 이제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의 보수주의 안에서도 사실은 갈등이 심합니다. 예, 그러니까 고립주의로 나가니까 보호무역으로 나가고 이 원래 보수주의자들이 가졌던 적어도 레이건까지 또 부시까지 가졌던 그런 생각하고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런 논의도 굉장히 많고 세미나도 많이 있는데 제가 느꼈던 것은 이거예요. 약간은 공정한 관찰자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비슷한데 나라와 나라도 상대 나라와 공정한 이런 자유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둘 다 어떤 공정한 관찰자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소위 그런 존재를 소위 양심을 믿지 않는 경향을 너무 많이 드러낸다는 거죠. 초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나 비양심적이고 이렇게 뭐 지식을 탈출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왔고 이 편향적인 그러한 체계를 지금까지 오랫동안 누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적으로라도 끊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트럼프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이게 좀 괴짜가 나서서 약간 악역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보수주의의 어떤 일반적인 노선과 좀 다르면서도 그렇지만 보수주의자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빅텐트를 쳐서 할 수 있는 그런 트럼프가 그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영훈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아담 스미스가 있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한성 감옥에서부터 쓰셨던 그 독립 정신도 그렇고 그 당시 쓰셨던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이미 미국에 가시기도 전이고 아담 스미스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감옥에서. 근데 이미 그때 통상의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그 자원도 그렇고 또 능력도 그렇고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서로 교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자유인이라면은 통상이 기본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독립정신에 보면. 그래서 정말 한국의 아담 스미스였을까.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뭐 나중에 농지개혁이나 또 한미 동맹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출을 기반으로 한 어떤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얼마나 아담 스미스의 그 자유시장 경제를 이해하고 나라의 건국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공부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시장경제 뿌린 거 아닙니까? 사실 이승만 대통령 아니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뿌리 내려고 꽃 피우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내 지식인뿐만 아니라 이 국민들이 자유가 뭔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시장 경제가 뭔지도 모르고 대부분 그때도 그때 이제 동아일보에서 국민들에 대해서 의식 조사를 한 거 보면 거의 한 80%가 이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를 찬성하셨잖아요. 근데 기껏해야 자본주의를 찬성한 사람이 10몇 %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 그리고 그 주변 국가를 대부분 일본 빼놓고 다 사유주의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재산권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통상 문제라든가 또 특히 중요한 게 아담 스미스도 의무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의무교육 실시한 거 이런 거 보면 저는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공부할 때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것이 결국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번영하게 만드는가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연구는 한 건 아니지만 그 정책들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그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것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 그 독립정신에서는 그 언급이 정확하게는 없는데 그 논문에서 그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담 스미스를 인용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 그 박사 논문이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인가요? 그 제목으로 그 논문을 쓰셨는데 박사 논문의 첫 부분에 아담 스미스를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지만 아담 스미스 이전에 유럽에서의 통상은 권리가 아닌 무력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스미스 이후로 통상이 개인의 권리에 기반한 것이 되었다. 뭐 이런 류의 이렇게 인용을 하시면서 이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게 건국됐고 그런 개인의 권리 또는 자연적 또는 자연법적 이 권리, 자유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미국이 건국됐고 또 아담 스미스의 그런 이 국부론을 통해서 이 통상이라는 것의 기본 전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우리나라에도 미쳤다. 이런 내용으로 이런 뉘앙스를 쓰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중립성, 뉴트럴리티라는 게 그런 어느 국가의 소유도 아닌 어떤 그런 걸 의미한다면 그것 자체가 항해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통상을 하기 위해서는 항해의 자유가 공해에서의 항해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니까 예, 그런 의미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 논문 제목 자체가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이 되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 저도 하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뭐냐면 사실은 시인이고 이런 분이 지인이다 보니까 상당히 너무 막 돈만 밝히는 이런 세상에 대한 약간의 짜증 같은 게 이제 서린 컬럼을 쓰셔갖고 저한테 보내오셨는데 내용인즉슨 뭐 그냥 옛날에는 또 집값이 막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성실하게 사는 그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더니 이번엔 또 갑자기 또 증시 쪽에 그 북촌 막 오르고 난리를 치면서 그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이게 운출에 들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제가 쓴 칼럼 하나 보내드렸어요. 뭐냐면 이게 이 재정 적자를 막 이렇게 좌파 정부들이 재정 적자를 많이 이렇게 벌려서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돕는답시고 그런 명분으로 적자를 많이 해놓고는 그게 다 화폐화되고 은행 중앙은행이 또 인수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돌고 돌아서 결국은 화폐가 풀리고 그게 이제 자산시장이나 부동산 아니면 증권가 갖고 막 올리고 그렇게 되면 그냥 월급 그냥 꼬박꼬박 받아 저축하던 사람 아까 여기 저축 이야기도 나왔는데만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 또 어떤 사람들은 안 되겠다 싶어가 비투하다가 또 골탕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정부의 빚 문제 그리고 인플레 문제 이거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사실 제가 그 전공이 이 화폐 금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의 이런 그 문제는 결국에 아까 뭐 잠깐 말씀을 우리 김 박사님이 하셨지만 이 중앙은행 책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중앙은행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자산시장이 꼭 불타듯이 하고,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 결국에 돈 풀어서 생긴 문제,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다른 걸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잘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 즉 통화를 막 남발했을 때 그것이 물가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건 진짜 엄청납니다. 보이지 않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 그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진짜
월급 받았고 성실하게 저축한 사람들 나중에 가면 그 휴지 조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거기에 대해서 박탈감. 그러면 그것이 이제 확산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뭐라 저축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실하게 일하는 거에 대한 노동에 대한 윤리 이런 것도 다 깨져버려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돈 푸는 걸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데 그냥 막 돈을 막 풀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다른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자꾸 자본 축적이 안 되고 저축이 안 되면 자본 축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여기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대로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그건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는. 그래서 그냥 돈 푸는 것이 이게 나라를 살린다, 경제 성장, 이건 정말 잘못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좀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이 돈 풀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소득 불평등, 부의 불평등이 심해집니다. 그건 이제 일찍이 깡띠용이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돈 풀면 이게 지금 현대 경제학에서는 그냥 물가가 쫙 오른다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보고 어떻게 하느냐. 돈이 풀면 한꺼번에 쫙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올라가요. 차근차근. 이거는 어떤 섹터에 먼저 가고 그 다음 섹터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게 부의 차이 또는 그 소득의 차이 이런 게 생겨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대 거시경제학이 지금 밝혀내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사실 거시경제학, 지금 현재 거시경제학 하는 사람들이 지금 눈여겨봐야 될 지금 바로 그거예요. 돈 풀면 물가만 오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득 불평등, 부의 불평등이 생깁니다. 그거 아까 우리 김 박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돈은 자본시장, 금융시장에서 먼저 돌아요. 그러면 거기서 딱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소득이 주는 거나 마찬가지.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가 올라가고 소득이 올라가고. 그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또 근로윤리 이런 것도 깨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돈 푸는 걸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것과 연결시키면 그렇게 함부로 뭐 채권 발행에 속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막 풀어 제끼고 이러면서는 안 된다는 거 이제 불어내서 좀 얘기를 하는 거고.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오스트리안 경제학에서는 돈 푸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그래도 이어받은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오스트리안 미제스나 뭐 하이에크 이쪽에서 경제학에서 여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데 지금 현대 우리 그 거시경제학이라든가 경제학에서는 그냥 물가만 보는 거예요. 물가만. 그래서 또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또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을 뭐 가지고 하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 갖고를 하는 거예요. CPI가 등록이 그래서 그거 지금 각 중앙은행의 CPI 상승률, 증가율을 2%로 다 이제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가 안 넘어가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돈이 풀리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산정하는데 기껏해야 그 몇 가지 품목이 안 돼요. 100몇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그 품목이 안 들어가는데 돈이 가서 놀아버리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잡아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저쪽 게 쉽게 가면 주식시장이 막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1.5, 1.7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없네? 돈 푸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저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인플레이션 타겟이라고 해갖고 2% 내로 하는데 그 CPI로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원인도 돼요. 그때도 마찬가지. 미국에서도 보면 뭐 주택 가격 오르고 막 그러는데 그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부 2% 밑에였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신경제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생각이. 돈을 이렇게 푸는데 물가가 안 올라네? 근데 그 돈은 다 다른 데서 좀 놀고 있는 거예요.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결국 터지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경제 정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거시경제를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랄까요? 질문 드리면은 최근에 그 대통령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걸 그냥 웃으면서 저도 무슨 소리냐 반대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정책을 내는 거를 보니까 실제로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를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막 이렇게 막 말씀하신 대로 돈을 막 풀면서 어떻게 해서든 정부가 꼭 이기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정부는 자유시장을 존중하는 또 사법부가 이 사적 소유를 보장하는 그러한 정부가 아니라 침해하고 오히려 전체주의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그러한 국가가 그런 정부가 결국에는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젊은이들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암울한 겁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정부가 보이는 측면에서만 계속해서 지표를 늘리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왜곡되고 시장은 계속해서 왜곡되고 망가지는데 그리고 이 사적 소유가 이렇게 보장되거나 기업이 보호받는 그런 환경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 사회를 생각하고 단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예. 물론 아담 스미스를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뭔가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단기적으로는 가능할지는 몰라요. 예? 근데 시간이 흐르면 결국에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장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정부의 힘으로. 그 시장은. 그러나, 그건 데이터로 보면 되거든요. 주가를 부동산 가격이 누를 수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잡히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눈에 보이는 거뿐이에요. 다른 데가 문제가 돼요. 그게 어디서 생기는지는 몰라요. 하여간 그게 아까 제가 돈 풀었을 때 단순히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돼서 도덕도 무너지게 되고 뭐 이런 기타 윤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처럼 다른 곳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요것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경제 전체를 보게 되면 보려면 전체 이 국민의 삶이 어떻다라든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 문제 여기와 관련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데이터 문제가 나왔는데 경제 성장률 올리는 거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 계산하는 게 GDP 증가율로 하는 거거든요. GDP 올리면 돼요. 어떻게 올리냐? 정부 지출 팍 올리면 GDP 팍 올라가. 팍 올라가.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과연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가? 그건 퀘스천 마크.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 진짜로 이 국민들이 원하는 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생활하면서 내 삶이 나아졌다는 게 중요한 거지.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정책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데이터로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데이터로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졌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건 퀘스천 마크만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을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사례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소련에서 그 병원들에 대해 가지고 생존율을 높여라.
그러니까 좋은 목표잖아요. 각자들한테 각 병원들의 그 생존율을 높여라.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정말 통계적으로 다 생존율이 높아졌어. 그래 정말 좋아진 줄 알고 이렇게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고 이게 노인이 이렇게 방문을 하면 괜히 와가지고 죽으면 생존율 떨어지니까 집에 가세요. 안 받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 오면 이 친구는 젊으니까 뭐 보침 금방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제 통계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통하지. 세계 그 통제를 병원들 보고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해서 생존율을 경쟁을 시키겠다. 팍팍 올려. 그러니까 그렇게 낮지만 실제 내용으로 봤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왜냐면, 그것도 이제 한 케이스고, 소련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소련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진짜 유명한 경제학자 있잖아요. 사무엘슨, 그 당시에 최고 노벨상도 받은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1900, 70년대만 되면, 소련이 미국을 따라잡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다지 GDP 성장률이 팍팍팍 올라가니까. 그게 그 성장률이 왜 그러냐면 정부가 막 계획경제하고 막 지출하면서 하려는 거예요. 이게 GDP는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을 할 때 한 70년대쯤 되면 소련이 미국을 따라잡는다. 근데 70년에 돼서 안 따라잡을 것은 그게 개정을 합니다. 한 몇 년 오면 또 따라잡는다. 거의 죽을 때까지도 그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데이터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세요. 소련들의 국민들의 삶이 어떻었는지. 정말로 피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 갖고 뭘 하면 안 돼. 실제로 국민들이, 왜냐하면 데이터라는 것은 특정 분야 요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다른 부분에서 실제로 국민들이 내 삶이 나아졌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된다. 근데 정부가 이렇게 자꾸 개입하게 되면 데이터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 이 아담 스미스 국보론 250전 출간 250전 기념을 기념을 위해서 제가 이제 발표도 하고 두 분하고 이제 토론을 하고 이랬는데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 스미스 국보론에 또 아담 스미스가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갖춰줘야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나오는 거지 재산권하고 자유경쟁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갖춰진 시스템이야만 그 나라가 이제 부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잘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실현됐잖아요. 그게 실현됐잖아요. 그 에비던스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북한하고 우리를 비교해보면 그건 분명히 드러나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의 관계를 자연과학 실험과 같은 그런 결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회과학에서는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변수를 통제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A가 변했을 때 B가 어떻게 돼서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그 자연과학의 어떤 실험 결과잖아요. 사회과학의 경우에는 그런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변수들이 다양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딱 해방되고 나서 그리고서 남북으로 갈렸는데 그 해방되고 난 그 시점에서 보면 똑같잖아요. 언어도 똑같고 문화도 똑같고 생활 양식 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죠. 단 유일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시스템 차이밖에 없잖아요. 거기는 사회주의로 갔고 거기는 자본주의 시장의 체제로 갔고 지금 1인당 소득이 거의 30배 차이가 나고
뭐 전체 GDP 차이는 60배 차이가 나요. 이게 단적인 증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으로라든가 뭐 K-팝이라든가 K-푸드라든가 이런 게 다 사실은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란 말이죠. 이런 게. 근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자유시장 경제라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있고 어떤 사회든 간에 다 불완전한데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방향으로.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구한말 조선 거치고, 그 다음 전쟁 겪고, 분단되고, 전쟁 겪고, 이렇게 하는데, 그나마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우리 사회 시스템이나 정책 방향이 계속 이쪽 방향으로 갔었어요. 자유시장 경제에 가까운 쪽으로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자꾸 떨어지게 되고,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는 이유도 바로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 그렇다 보니까 일자리가 잘 안 돼요. 일자리도 보면은 그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거 다 원인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그런 점을 이해를 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아담 스미스 국부론과 그다음에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걸어온 것을 잘 면밀히 관찰해가지고 우리가 어디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장애물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